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앞서 말한 미사일 중에 천룡 미사일인데 여기 들어간 엔진 정도까지는 국산화가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전투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 중에서 KF-22보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없어서 특파원이 KF-21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이제 수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4년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KF-21에서 발사하는데 성공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엔비디아가 만든 공대공 미사일인데 원래 공대공 미사일 중에 제일 잘 나간 거는 미국 RTX사의 암람이라는 무기체계였는데 미국이 요거의 암람 미사일 통합을 KF-21에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샀어요. 하지만 암람보다 미티어 미사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로켓 엔진으로 가는 미사일 중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이게 로켓은 로켓인데 마치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흡입하면서 로켓이 연소가 돼요. 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연소한다는 건 의미는 로켓 엔진에 원래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더 큰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더 멀리 가는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암람보다 3배의 거리를 가는 미사일이 미티어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150km까지 있는 적도 요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의 미사일을 우리가 통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의 그 KF-21 가성비 좋다 하는데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전투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 중에서 KF-22보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없어서 같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공격 능력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KF-21의 가성비를 결정짓는 거, 이게 싸고 저렴한데 미티어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북한이 최근에 조기 경보기라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정도까지 발달했네 했는데 그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도 많은데 저는 그게 대해서 충분히 우리 KF-22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조기 경보기 성능을 분석했을 때 약 200에서 300km 정도로 해서 좀 장거리 레이더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지만 다만 북한의 조기 경보기의 목적은 딱 하나, 김정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쉽게 말해서 누가 한국 혹은 미국이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띄우면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 없는 살림에 조기 경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띄워놔야 되냐? 평양에 그 조기 경보기를 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평양에 떠 있는 조기 경보기는 우리가 휴전선 이남에서 KF-21을 미티어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약간 이게 수를 써가지고 김정은이 평양에 나가가지고 딴 데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북한 국경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300km 밖에 이렇게 하면 미티어 미사일 요격이 어렵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평시 전시에도 이제 그 평양을 방어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고 요거를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미티어 미사일의 이 배치 위치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티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 세계 1위 혹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능이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더 좋다. 근데 왜 암람 쓰는 거예요? 암람이 요것이야말로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미티어 미사일 다 좋은데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람 미사일이 더 저렴한데 암람 미사일이 원래 미티어 미사일보다 최대 3분의 2 정도의 거리밖에 안 나온다 했는데 이게 또 점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요. 미국 무기의 특징이 업그레이드 정말 빨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80%까지 올라왔는데 가격은 거의 4분의 1 가격. 엄청 싸요.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굉장히 비싼데 한 대에 40억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하는 AIM-2000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싸긴 하거든요. 그 5억이니까 8분의 1 가격인데 요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드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요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가져간 다음에 트럭에 달아가지고 러시아의 드론 공격 같은 거를 이 미사일로 막아내서 재고가 없어요. 이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티어 미사일과 이제 AIM-2000 미사일을 쏜 KF-21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유튜브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다만 이 가성비를 진짜 갖추고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결국 미사일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그럼 KF-21이 정말 수출에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호조를 볼 수 있는 게
이 미티어 미사일이 고성능의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쏠 수 있는 비행기 중에 제일 성능이 좋고 싼 게 KF-21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가 되게 좋은데 이걸 제일 싼 값에 고성능 전투기가 KF-21인데 이것도 비싸니까 그리고 많이 수량을 갖출 수가 어려우니까 결국 자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면 훨씬 KF-21 수출이 좋아질 거란 논리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말고 공대지, 그러니까 저거의 뭐 지상 표적 같은 타격한 네. 미사일 중에 국산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수입을 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 수입산 미사일이 더 좋다고 하는 고객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반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데다가 이게 대당 가격이 비싸니까 약간 껍데기만 국산이고 나중에 소갈매기가 해외에서 수입하면 이렇게 남는 그 현실적으로 애국심 같은 거 다 치우고 네. 채산성이 모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 미사일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좀 큰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해외 동급 대비 70%에서 50%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고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혹시 비슷하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국내 1000 KF-21, K9 이런 무기와 미사일들 수출 가격이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나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한번 검증된 무기를 개발 리스크 없이 만들기 때문에 개발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공급망이 한국에서 있는 대부분 다 국산화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롭고, 뭐 유럽산 무기 같은 경우 유럽이란 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 유럽산 무기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건 스웨덴, 어떤 건 스위스, 어떤 건 스페인에서 열 몇 군데 안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게 쉽지도 않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보는 국내 기술력으로 볼 때 언제쯤 공대공 공대지 국산 미사일 개발이 좀 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먼저 완성될 것은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개발비 양산 비용 합쳐서 8,100억 원이 투입되고 한 수백 발 정도 구매를 할 건데, 이게 지금 2028년까지 개발 완료가 될 예정이고, 지금은 FA-50 전투기의 그 시험 모델을 해서 진짜 미사일은 아니고 그 테스트하려고 한 약간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엔진 빼고 이런 것들을 FA-50에 달고 있다가 KF-21 블록1이 2026년까지 개발된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KF-21은 공중전만 막 연습하고 26년이 딱 끝나면 나면 천룡을 달아가지고 이제 지상공격이 된지 2년 동안 시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KF-21이 지상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한번 냈어요. 단독 기사를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국내 연구개발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600억을 투입해가지고 2032년까지 개발해서 3년 동안 생산해서 KF-20에 모두 달고 수출형 비행기도 넣을 수 있는데, 단거리 유도탄도 이게 그 공급망 문제가 있어가지고 FA-52 폴란드에 수출할 때 신형 미사일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못 달아주고 미국 정부한테 이거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이 달아주긴 주겠는데 달기 싫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계속 지질 끌어가지고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야 네가 팔았는데 협상을 좀 같이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랑 그 나라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이라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미티어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1조 5,700억이 투입돼가지고 2038년까지 개발되는데, 요거 말고도 세 종류 이상의 신형 미사일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서는 막 극초음속 미사일, 단도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강국이에요. 비행기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KF-21이 나오면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달 플랫폼이 공중에는 없다가 이제 KF-21이 나오니까 이제 막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뭐 4년 정도 단위로 이제 공대공 미사일들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게 미사일이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실 때 폴란드 얘기하실 때 하셨지만, 국산 미사일이 없으면 우리가 KF-21을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이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미사일 팔 수 없어 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모든 KF-21 장비나 미사일을 다 미국산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미국산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고 미국이 그걸 허락 안 해주면 뭐 어디에 팔든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미사일을 팔지 않겠어. 왜냐하면
KF-22 말고 우리 F-16을 팔고 싶어 그 나라에 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그냥 썰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위키리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중요 인사 공문, 뭐 외교 공문들이 유출됐는데 거기 보면 야 스웨덴이 전투기를 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투기를 팔아야 돼. 그래서 스웨덴한테 수출 승인을 내주지 말라. 이런 문서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핵심 부품이 아닌 이런 조금 부품은 어쩔 수 없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을 달성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에 수출되는 것도 있고 수입국 입장에서도 내가 미국이랑 싸운다 해가지고 한국이 당장 이 부품을 끊거나 이러진 않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 장점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또 비행기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KF-21이 F414 엔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 수준으로 국산화가 우리가 좀 가능할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도전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앞서 말한 미사일 중에 천룡 미사일인데 여기 들어간 엔진 정도까지는 국산화가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그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을 첨단 항공 엔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F414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앞으로 10여 년간 연구 개발 그다음에 3조 5천억을 개발비에 투입해서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첨단 엔진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F414의 경우에 나온 지 이미 30년이 되었지만 이걸 30년을 따라잡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거 따라잡을 기반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다만 이걸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엔진 업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는 항상 하이급, 미드급, 로우급 있어요. 제일 좋은 무기, 제일 최신 무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수입 의존을 해야 되더라도 핵심 무기 체계 그러니까 수적인 주력을 담당하는 것들은 국산으로 대체하면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의 그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경제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F414 엔진급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특파원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달성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 누가 실패를 했다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고 일본의 그 P1 해상 초계기에 그렇게 국산 엔진을 달았는데 문제는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전투기 엔진이 달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지금은 사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포기를 하고 GCAP라는 이제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만드는 공동 개발 전투기에 일본제 엔진을 달지 못하고 롤스로이스라는 영국 회사랑 같이 만들고 있다. 물론 이게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신에 리스크 수익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항상 폄하를 하고 중국 엔진 못 만드니까 망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러시아 다음에 세계 3위인 건 확실하고 어쩌면 러시아를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무작정 폄하를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엔진 개발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건 맞아요. 원래는 중국도 미국한테 엔진을 받아가지고 미국 그 국산 엔진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과 이제 천안문 사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로 급히 바꿨는데 미국산 설계로 가다가 이게 러시아산 설계로 바꾸니까 국산 엔진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으나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래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제 6세 전투기 엔진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KF-21의 목표로 하고 있는 국산 엔진 같은 성능은 중국이 아마 우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적인 의지랑 노력이 있으면 이 말을 꼭 드리라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항상 부탁을 해요. 진짜 힘들고 이번 기회 못 놓치면 다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이 엔진 자체 엔진 개발이 어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한번 탄력받아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KF-21이 너무 잘 나가고 예상보다 했고 수출 전망도 밝은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이제 우리 한국군 구조도 변경돼야 되고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현재 방산도 좋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증자로 받은 돈들에 대해서 R&D 투자한다는 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엔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과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가야지 나중에 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진 기술이 이제 KF-21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 드론, 미사일 등 여러 무기 체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무인기 이야기 전에 첨단 항공 엔진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전투기 엔진을 만들면 전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투기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민수용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객기의 경우에는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절차라든가 시험 평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여객기는 아닌데 수송기,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나 탱크 같은 걸 탑재할 수 있는 차세 수송기 개발할 때 국산 엔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제트 엔진은 배에도 쓰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해가지고 이 제트 엔진의 그 날개가 돌아가는 힘으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데, 그 하나에어로가 지금 첨단 엔진 만들고 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데, 하나의 자회사 중에 하나오션 있잖아요. 네. 하나오션이 이제 요게 또 연관이 되는 게, 첨단 엔진 개발 성공되면 함선용 엔진도 국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군함도 100% 국산화가 거의 되는 거예요. 엔진 빼고 지금 다 국산화가 됐으니까. 요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또 하나 있고, 무인기용 엔진에도 그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말씀드리다가 좀 성과가 있었던 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첨단 엔진은 16,500파운드고 엄청 좋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걸 무인기에 쓰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좋은 성능이라서. 네. 그래서 작은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엔진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뭐 KTF 5,500, KTF 10,0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보여준 그 한국형 무인 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 정부나 이런 연구 개발하는데 큰 거를 만들어야지 작은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해서 3천억 원을 무인기용 무인기용 엔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런 추력이 낮지만 그래도 많이 팔릴 만한, 왜냐면 그 2부 계속 보시면 이제 드론 이야기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CCA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쵸. 유인 전투기가 200대 살 때 CCA는 1000대 넘게 살 수 있다. 요 사업에 한국의 하나가 이제 무인기용 엔진에 지금 자체 업체가 투자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무인 전투기 엔진을 만들 때도 이 작은 엔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큰 엔진만 만든다, 작은 엔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크고 이제 장래성이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다들 싫어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금 개발비 쪽에 그걸 잘 쓸 계획이 있군요. 물론 유상증자는 저도 뼈 아팠지만, 저도 방산주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네. 했지만, 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R&D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문화나 혁신 자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주주로서 감시하고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 계획이 이행돼서 잘 개발이 되면 결국엔 회사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올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감시를 해야겠군요. 네. 안 되면 안 돼요. 특파원님, 그러면 요게 엔진 개발이 우리 KF-21 이제 수출할 때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서 KF-21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항상 좀 아쉽다는 게 엔진이랑 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앞서 말한 듯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엔진 같은 게 수출 규제를 하기 너무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KF-21 수입을 하고 싶은데 국산 엔진 만들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공개는 못하지만,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팔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미사일 제작사 이 나라에 팔기 싫다. 중동이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동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몇 년 전에 제일 문제가 된 건 가스쿠지라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의문사를 당한 게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유럽이 중동에 무기 파는 특정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파는 거 막 수출 금지 때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수출 승인을 통한 국산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싼데 괜히 R&D 예산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산의 국산한 무기가 국산화가 많이 될수록 앞서 말한 이제 국뽕을 제외하고 채산성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성 부분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특파원님하고 마지막으로 K2 흑표, FA50, K9 자주포 수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서방이 이제 유럽이 러우 전쟁 전에 이제 그 90년대 소련 무너진 이후 군축을 거의 30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전쟁 터지고 보니까, 심지어 제가 이철재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전차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적다. 뭐 비행기도 형편없다. 육군 병력도 지금 프랑스, 독일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안 된다. 막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서방이 군축으로 좀 지지부진할 때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수출해서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좀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대박을 쳤는데 사실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이게 순식간에 변신한 거에 가깝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네. 가장 유명한 게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수출된 건데 현대로템 K2 전차 처음에 수출할 때는 폴란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이 경쟁자에 비해서 K2 전차의 특징이 가볍고 그다음에 기동성이 뛰어난 거예요. 기동성이 뛰어난 이유가 좀 가벼운데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차체의 크기라든가 용적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화를 해가지고 줄였는데 폴란드는 아 이거 못 믿겠어. 아 이거 K2 전차를 잘라서 늘린 다음에 무장을 그 방어 장갑을 10톤 늘려줘. 이런 K2PL이라는 걸 요구를 해가지고 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개발하는데 거의 전차 한 대 새로 들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K2 전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에 K2 전차에 대해서 한국군도 지금 이 파워팩 문제로 좀 고민이 많고 해서 좀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폴란드 마음에 들려면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새로 R&D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폴란드는 180도 입장이 바뀌어져서 레오파드 전차나 M1 전차 그러니까 K2의 라이벌인 미국이나 독일 전차는 납품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K2 전차는 언제 됐냐? 1년 반 만에 180대가 된다. 이래가지고 조립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K2 전차에 대해서 독자적인 IP를 가진 최초의 전차이기 때문에 아, 첫 작품이 잘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K2 전차 전에 K1 전차가 있긴 한데 K1 전차는 한국의 로템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에서 설계도를 줘가지고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IP가 처음 성공하기 쉽지 않아서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서 타보니까. 그래서 지금 K2 전차 2차 사업도 K2 전차의 기본형은 크게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제 드론 대응 능력, 드론을 요격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APS라는 시스템을 갖춘 걸로 해서 조금만 개조한 그 전차가 이제 독일의 그 폴란드에 이제 수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폴란드에서도 K2 전차를 받아봤더니 이게 꿈에 그리던 전차다라고 어떤 대령군이신가 뭐 이렇게 따보거나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폴란드가? 네,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일단 공격과 수비력, 그 다음에 기동력, 이 공수juk 규정이 제일 잘 맞는 전차가 K2 전차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K2 전차의 라이벌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랑 미국의 M1A2, 그 다음에 수출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이런 전차들이 있는데 이런 전차는 다 65톤 이상이고 K2 전차는 55톤이에요. 이 10톤 차이가 갈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게 전차는 그리고 또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거든요. 그게 또 가격이 싸고 이제 사고가 덜 나가지고 그런 종류에도 많이 영향을 줘서 이 55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균형 잡힌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K2 전차보다 가벼운 전차도 있어요. 일본의 10 전차 뭐 한 44톤, 프랑스의 르클레 전차 52톤인데 얘들은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K2 전차는 방어력도 괜찮고 공격력도 괜찮은 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래서 성능이 균형 잡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래도 방어력이 더 세지 않아야 센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성비로 압살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K2 전차의 라이벌이 할 수 있는 경쟁 전차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레오파르트 A8 이게 제일 최신형 독일 전차인데 가격이 거의 3천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3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우리 FA50 경전투기 수출 가격입니다. 탱크 한 대 가격이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가격인 거예요. 원래 전투기가 작은 그러니까 개인용 무기, 한두 명이 타는 무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전투기인데 거의 전투기 가격에 근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낙지 빠르고 군수 지원이 잘 된다. 레오파르트 M1A2 있는데 M1A2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실 실전에서는 제일 많이 전차를 부숴가지고 검증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전차 생산을 엊그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들이 공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도 독일 전차인데 공장이 독일에만 있지 않고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이것저것 해서 모아내니까 납기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탈리아가 지금 얼마 전에 네오파르트 2를 선정했는데 거의 한 10년 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차를 바꾸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차 하나 받는데 10년 걸리고. 정확히 말하면 100대 받는데 10년 걸린데 우리 K2 전차는 100대 받는데 1년. 가격도 싸고 성능도 적절하고 좋은데 납기도 빠르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아, 그렇죠. 다만 이제 K2 전차가 이제 처음 우리가 만든 독자 IP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따봉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루마니아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또 괜찮다고 하고 중동의 카타르나 UAE에서도 K2 전차를 보내가지고 같이 공동을 하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누군가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K2 전차가 무게가 55톤, 레오파드 2나 M1A1 전차는 65톤, 10톤 작은 게 되게 러우 전쟁 때 되게 이게 좋은 걸로 증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교량 건너고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기동성의 차이가 크게 되는데 이 적재 중량에서 모든 지금 한강 다리도 몇 톤 이하까지는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우면 둔하기도 둔하고 이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물론 55톤이든 65톤이든 동일한 그 한 단점이 지금 현재 전차에 있어요. 뭐냐면 드론에는 파괴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옆에 K2 전차 옆에 이런 사각형 그 레고 같이 생긴 게 반응 장갑이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특수 장갑 같은 게 있고 이거를 어, 러시아 탱크나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드론을 막는 데는 크게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잘 막는 전차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우 전쟁에서 저희 차는 비싸기만 하고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절반은 사실이죠. 과장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러우 전쟁에서 전차나 장갑차가 10,000대 이상 손실된 건 맞습니다. 양측 합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이런 데는 뭐 100대도 부서졌어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전차랑 장갑차 손실이 큰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드론이 모든 전차나 장갑차를 부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포격, 그다음에 적 전차의 공격, 그다음 드론인데 다만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로 전차를 부수려면 한 대 1억짜리 미사일, 제블린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억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드론은 몇백만 원짜리로 전차 한 대를 부술 수 있으니까 이 가성비에 너무 뽕이 간 거죠. 그리고 이 너무 싼 무기에다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전차 무용론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군함 중에서 전함이란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함이 해상전의 주력이었다가 항공기에 탑재한 항공모함이 훨씬 더 멀리서 전함을 공격하니까 지금 다 전함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차가 없어지고 드론 캐리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드론 캐리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멀었고 아마 이제 전차랑 드론이 결합하거나 혹은 전차에 대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K2 전차만 하더라도 능동 방어 장비라 해가지고 저거에 미사일 요격한 건데 이제 드론도 요격할 수 있게 하고 드론이 위에서 수직으로 꽂으니까 그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군용 K2 전차는 사람이 손으로 직관포를 잡고 쏘는데 이거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자동 추적해가지고 기관포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드론 제모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다뤄봤지만 이제 무인 드론이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림도. 그럼 여기 탱크에 그 전차에다 그런 걸 또 탑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KF-52 판턴은 공격과 방어에 각각 드론들을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취재 한번 볼까 흑표 전차에도 드론을 탑재하려는 계획이 있고 이제 흑표 이후 차세대 전차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차라는 게 예산 배정 같은 게 받기 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전차에 드론을 어떻게 탑재하는가 뭐 이런 것도 막 해서 학회에다 발표도 준비하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잠수함에다가 저 비행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잘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잠수항모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패를 했고 항공모함은 역시 비행기를 많이 실는 쪽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수 항공모함이 잠수를 해서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 좋은데 항공기 2대 아니면 3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요 전차에다가 방어용 드론을 싣는 것도 공격 드론은 막 정말 막 100대, 200대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한 2-3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로봇과 활용해가지고 유무인 복합으로 가면 이게 극복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전차에다가 굳이 드론을 싣지 않아도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건 어떤 식이냐면 지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결합한다. 예, 이걸 복합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로봇이 드론을 갖고 드론 옆 그 자동 장갑차나 전차 옆에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전에 이런 게 재장전에 이런 게 많이 갈 수 있고 숫자에서도 유리하니까 아까 전에 2부에서 유인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가 같이 CCA라서 협력 전투를 한다는 거 이 멈티라고 했는데 지상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사업들이 너무 재래식 무기가 잘 팔리니까 재래식 무기가 만드는 것 같지만 요런 것들도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로봇 차량, 로봇 장갑 차량, 뭐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거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차가 그냥 구식이 됐어 하고 도태되는 게 아니고 전차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로봇과 드론들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공격력은 살리고 이제 그 드론의 방어는 또 자체적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러우 전쟁에서 이거 전쟁해 보니까 비싼 거 미사일 멋있는데 돈 많이 들고 막 재밍되고 결국엔 화력이더라. 그냥 150mm 똥포 뭐 이런 게 최고더라. 그래서 K9 자주포가 굉장히 수출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굉장히 이미 현대전에서 각광 받는 건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전쟁의 포병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기갑부대들 피해가 많은 것 중에 핵심이 적의 포병 사격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거든요. 전차는 원래 같은 전차끼리 싸우는 게 핵심이어가지고 장갑이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적 전차가 오면 요 정면 사이 싸움에서 강한데 포탄을 위에서 날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포탄이 잘 터진다는 게 이게 밝혀졌고 그다음 지역 제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포병이 항공 공격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이유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공군 둘 다 좀 지리멸렬해가지고 실제로 야 도와줘 화력 지원해줘 하면 포병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가격대 성능비로 해서 왕거리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도 포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 가성비 중에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최고의 가성비를 갖췄다. 그래서 10개국에 지금 수출돼 가지고 국가는 뭐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베트남 추가 그리고 이미 산데 뭐 인도라든가 루마니아 같은 데가 더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폴란드, 터키, 이집트, 인도,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노르웨이 추가로 베트남 등등이 수출을 이제 이미 샀다고 하는데 K9 자주포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 장점이 뭡니까? 네, K9 자주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기가방 독일의 PZH-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기본적으로 발사 속도라든가 사거리 이중에서 PZH-2000이 훨씬은 아니고 한 20% 정도 좋았어요. 네. 근데 가격은 50% 이상 비쌌어요. 그 20%를 감수하고 50% 비싼 그 장비를 살 것인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K9보다 싼 자주포도 물론 많습니다. 중국의 SH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파키스탄에 수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싼 전차들은 무한궤도를 쓰지 않고 거의 트럭에다 포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차륜 자주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트럭에다 포를 얹는데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포가 노출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장갑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밖에서 포탄을 쏘고 해야 돼서 적의 포탄 공격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K9은 이 방어 그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안에서 내부에서 장전을 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있고 이걸 증명한 사례가 있죠. 2010년도 그 연평도 폭격전에서 사격한 그 사진을 보면 막 진지가 풀이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거기서 열심히 대응 사격한 게 아주 외국에 인상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K9 수출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해병대 포병 출신 분들을 항상 이제 그 지원을 채용한 다음에 해외 전시회 갈 때 아유 연평도 사건 기억 안 나냐 해병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실전을 겪었다 이렇게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실전 경험이 무기 수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저는 실전 경험이 없는 고성능 무기가 실전 경험이 많은 저성능 무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 같은 오타쿠적인 생각이라고 항상 까요. 이게 실제 뭐 원스타 투스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면 증명이 됐다는 거는 사실 전쟁이란 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준다 살상력이 얼마 된다 이 증명하는 거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스펙이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 니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 전쟁터에서 이게 어느 전쟁에 쓰인 거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방위 사업이나 무기 도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K9 자주포 가격이 점점 좀 싸진다면서요? 아, 점점점 싸지는 건 아닌데 물가가 올라가는 대비 그 K9 자주포의 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 K9 자주포가 지금 1,500대 정도 한국에 배치됐는데 이 10차 양산, 12차 양산까지 갔는데 각 차수 양산이 기간은 긴데 단가가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 그 PZH 자주포 이런 거는 지난 10년간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수출도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되고 부품 하나의 그 단가라든가 그 이윤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안 잡아도 이제 업체가 도산 안 하고 감가상각이 다 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생산할수록 이미 그 생산 설비에 대한 이유는 다 뽑아냈으니까. 결국엔 많이 만들고 많이 수출하니까 점점 가격도 물가 환급률 대비 거의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또 폴란드에서 뭐 크랍 자주포라고 해가지고 이 K9 자주포를 약간 국산 자주포처럼 생각을 한다면서요? 뭔가요? 이게 폴란드가 사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만 그 나라도 나름 가락이 있어 사실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산 무기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면 도와줘 한국 하면서 한국이 도와주게 되는 게 그 경우인데 원래 K9 자주포 기술 중에서도 영국에서 기술 좀 받아온 게 있거든요. 크랩 자주포 같은 경우 영국에서 포탑을 받아오고 폴란드가 자체 기반한 차체를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차체가 성능이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 폴란드의 방위 사업의 그 기원은 옛날 구소련에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그러니까 소련판 나토죠. 네. 그런 공급망의 일종으로서 소련제 무기 기반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랩 자주포를 국산 자주포 이 자존심 있으니까 야 차체만 수출해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체만 팔았어요. 포탑은 니들 있어. 그런데 그 포탑도 사실 K9 포탑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포탑과 차체 모두가 한국산인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갑차나 FA50 같은 경공격기 KF21, KF21은 아직 예정이죠? 천궁 같은 무기들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제가 이야기해 볼 만한 거는 천궁2 대공 미사일 수출이고 작년에 이라크에 처음 수출해서 27억 9천만 달러가 수출됐는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세 나라에 수출됐는데 거의 10조 원치가 수출됐어요. 대공 미사일만으로도 이게 대공 미사일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고 앞서 말한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다 합해가지고 10조 원이 넘고 거의 12조 원 가까운 딜이 있고 이쪽이 거의 다 거래는 마무리됐는데 현대 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후속 사업 막 300대 이상의 전차를 그 폴란드에 생산하는 사업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외에도 좀 크기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 해서 작년에 좀 주목받았던 게 페루의 K80 자동차 2배 전투함이 수출돼가지고 장갑차 군함 합해서 4억 7천만 달러라 가지고 이제 폴란드 수출액보다 작은데 새로운 시장 뚫은 게 중요한 거예요. 방산 수출이 항상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있는 무기 내가 산 무기만 다시 쓰라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던 수출 실적이 잘 없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 3년치 이상의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중국산 전투기랑 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100대 이상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단일 방산 제품으로 12조 78억 달러니까 12조 이 정도로의 그 수출 누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금액상으로 비싼 그 많은 금액이 이제 수출된 이제 무기 체계를 알 수 있는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FA50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직 말레이시아는 FA50 안 받았는데 벌써 받고 나서 좋으면 더 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받고 나서 좋으면 수출 전망에서 발품해진 우리나라 방산이. 끝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들 혹은 지금 걸림돌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이 안 좋은 이야기도 다소 될 수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일단 업체 간의 경쟁이 너무 과도해서 이게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일명 KDDX 논쟁.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이에 KDDX 선도함을 어떻게 건조할까 논쟁이 되다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그 두 조선소의 기자 그 담당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면 각자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다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호주 호위함 수출 사업 도전했다가 두 회사 각각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두 회사가 힘을 합치지 못한 것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군함 수출에 맞추려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는 군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KDDX고 요게 늦게 완성될수록 우리 군의 전력 증강도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대해서 빨리 물론 그 돈이 몇 조 원 달아간다니까 엄청나게 싸운 그런 이해는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보다 손실이 큰다 생각했을 때 크게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다고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요. 요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발전, 정확하게 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강해야 좀 개선돼야 되고 중복 투자가 좀 걱정돼요. 이게 옛날 방위사업은 생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부가 R&D 비용 안 주면 무기도 못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업체에 대한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복 투자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방위사업이라도 해도 민주국가니까 삼성이 컴퓨터 만드니까 LG가 컴퓨터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가 폐지된 전부 다 계열한 제도가 있었다가 폐지된 지 오래라서 요걸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업체들도 과도한 출형의 경쟁보다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 여기를 더 발전시키는 걸로 좀 그 투자하는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산 부품을 너무 많이 써서 뭐 한국에서 드론을 도입했는데 중국산 부품을 써서 탈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드론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모터나 배터리 같은 거를 중국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화 시키고 핵심 부품 국산화해주고 핵심 부품을 쓴 무기들은 국산화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제일 싸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국산 부품을 쓴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요 장려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 친한 분들이 다 그런 데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고충이 많고 지원이 좀 적습니다. 이 워낙 큰 사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탱크, 비행기 이런 겉모습에만 이 멋있다 이렇게 하던데 부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방산 부품 이야기 뭐 한 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다 주무시면서 이제 ASMR로 쓰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미래 생각하면 이런 부품이나 이런 국산화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K방산에 투자라 책을 쓰셨는데 끝으로 이 책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의 투자라는 것은 이제 크게 무기체계와 핵심 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방산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제일 잘 되고 있는 10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 무기체계의 변천사와 미래 전망, 그다음에 경쟁자의 수출 경쟁력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자 했고 그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항상 라이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협력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고 이런 구도가 다양해요. 이런 구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의 미래라든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참 정리했고 드론과 인공지능이 활발해진 전쟁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 방위 사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소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대 미래전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방위 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특파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